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보험은 대부분 장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두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직업이 한 번 바뀌고 나서도 그 후에 또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이라는 게 뭐 계속 네. 똑같을 수는 네, 없으니까.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후에 알릴 의무, 흔히 통지 의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보험 가입의 주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 직무별로 상해 위험 등급을 1에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데요. 가입 후에는 보험회사가 일일이 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의 변경 등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피보험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 가입 후에 말 그대로 직업이 변경됐다. 그러면 네, 그럼 뭐 알려야겠죠? 당연히 근데 알려야죠. 같은 회사 내에서 네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바뀌었어요. 네. 그것도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사무직 종사자세요. 사무만 주로 보세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주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현장에 투입될 때가 있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애초에 가입 시점부터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직으로 사실은 직업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보험료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보험료가 다르죠.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 현장에 근무를 가끔 하시는지 아니면 현장 근무는 전혀 안 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직업 급수가 사실은 틀려져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승용차 운전을 해요. 승용차 운전만을 하는데 집에 이제 아버님께서 뭐 농사를 지신다 그래서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끔 뭐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추수 시절이라든지 그럴 때 아버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만 트럭을 뭐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그분은 일반 승용차로 들어가면 안 되고 트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트럭 운전했을 때 사고가 맞습니다.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러면 내근과 외근 이런 거는 자주 바뀔 수 있잖아요. 자주 바뀔 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근직에서 외근직. 이제 사실은 외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외근을 해서 내가 위험도가 높은 현장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근 때 사용하는 내 운행 그 도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승용차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를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네. 내가 원래 내근직인데 네.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대체 네. 근무로 네, 한 네. 일주일 정도만 네. 조금 위험도가 있는 외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변동이 됐기 때문에 알리시는 게 맞겠지만 일주일만 대체인데? 일주일만 대체고 바로 자기 근무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일주일 안에 내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지급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거는 굳이 통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라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근무에서 역할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바뀌었을 때 그 급수에 따라서 비례 보상에 의한 보험금이 약간 삭감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말도 안 돼. 직업이 변한 게 아닌데? 그렇죠. 왜냐하면 직무가 변하신 건 맞기 때문에 약간의 삭감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상당히 절 예민하게 만드네요. 그러면 직업이나 직무가 이렇게 변했다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까? 네, 우편이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전화 한 통으로 변경이 되면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한단 말이죠. 네. 몰라서 못 바꾸고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제 보험 가입자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변경된 직업이나 직무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보험 사고가 발생한다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보험금이 삭감돼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다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일부가 제외되고 지급이 되는 거고요. 속상해.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변 경황을 보겠죠. 사고가 난 경황이라든지 심사를 통해서 정말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사실은 해지될 수도 있는 거죠. 저 기분 상했어요. 난 실수인데 네. 고의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합니다. 실수는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실수인 줄 알 겁니다. 직업 변경이 됐을 때 알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변경만 하면 계약 내용이나 보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네, 보험사에 알린 후에 가입자의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되면서 책임 준비금을 돌려받게 되고요.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액이 돼서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 종사자보다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현장 직원이 상해에 관련돼서는 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위험도가 상승이 됐을 때는 보험료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동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신 후에 직업이 변경됐거나 혹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취급하는 업무가 바뀌어서 위험도가 변경됐다. 그럴 때에는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내 직업이 변경됐습니다. 내 직무가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보험 사고가 혹시라도 생겼을 때 불필요한 다툼 또 보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 이런 게 없다라는 거 꼭 맞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이 변경됐을 때 말고도 보험 가입 후에 꼭 알려줘야 되는 거 신경 써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네, 살다 보면 이사도 하게 되시잖아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사 후에 주소 변경도 필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어느 곳에 화재 시 보장을 해준다는 목적물 소재지를 명시해 두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 후에 주소 변경이 안 되어 있고 화재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전에 살던 주소지가 보장되는 그 목적물로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이사를 하면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이 근데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해서 막 진짜 별거 다 신경 써야 돼요. 카드, 주소 다 맞아. 변경해야 되고. 네. 네. 그러면 사실 주소 변경해야 되는 거 보험까지는 신경 쓰기가 네. 쉽지 않은데 네, 네. 한가할 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미루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바로 하셔야 돼요. 네. 화재보험 관련해서는 주소지도 잊지 말고 반드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특히 보장의 내용 중에 여러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 등 다른 집에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이죠. 역시 소재지에 대한 주소를 명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한해서만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사 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심각한 네. 손해가 발생할 네, 수 네. 있습니다. 미리 주소만 변경을 해뒀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주소 하나 변경 안 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소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그 소재지를 따로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에요. 주소를 변경하면서 반드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소재지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주소지는 변경이 되었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주소를 변경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보험 안에 특약으로 돼 있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네. 당연히 특약도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중에서 다소 예전의 계약들은 주민등록 등본상 그 주소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소재지를 지정하지 않은 계약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보험은 괜찮다. 그렇죠. 예전 보험은 괜찮은데 요즘은 주민등록 등본상 그 소재지뿐만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다른 주택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소재지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들은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집이 여러 채인 경우에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아니요. 다른 이제 여러 채의 집들을 명시를 해 둘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체가 가입할 때 그 주소랑 동일하게 꼭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주소를 변경할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주소는 변경하지 않았으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이 주소에서 보상을 받는 거구나. 따로 이렇게 변경해야 인지하는 된다는 거죠. 거네요. 그렇죠. 주소랑 따로 돼 있는 거죠. 소재지가. 몸에 귀찮은 거. 그러니까 예전 네. 보험들은 네네. 그냥 주소지 변경을 하면 네네. 안에 있는 특약도 같이 변경이 됐는데 그렇죠. 최근의 보험들은 네네. 최근의 화재 보험들은 네네. 그냥 주소지 변경을 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주소지도 같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네, 그 최근이라는 게 언제부터예요? 예, 최근 뭐 2년 전이다, 3년 전이다 그런 게 보험회사별로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변경하면서 그냥 일상생활 확인하셔야겠네. 배상 책임 주소지도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살고 있는 주택과 또 임대 놓은 주택 중에서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모두 개인 보험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특약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집 명의자는 다른 집으로 소재지를 지정해 두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집과 또 내 임대 주고 있는 그 집과 둘 다 누수에 대해서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그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도 주소지, 특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소재지도 함께 변경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네. 강조를 드리면서 자, 돈을 키우는 시간 4부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자, 그러면 청취자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레디 액션.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상담 좀 받아보자. 응? 필요한 것만 딱딱 들었다니까 그러네. 돈 모아봐야 아프면 말짱 꽝이야. 영수 그 친구 봐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둘 보험료가 130이야. 130. 에헤. 그러다가 당신 일 그만두면 그때 무슨 돈으로 낼 건데? 여보. 응? 또 그런다. 영수도 그렇게 돈 모으더니 이번에 대장암 진단 받고 모은 돈 싹 다 치료비로 나가더만. 보험 가입해놨어 봐. 그걸로 보장 받고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들자고. 에헤이. 무료 상담이라잖아. 전문가 진단 받고 쓸데없이 든 거 없는지 물어보고. 아니 둘이서 130이 말이 돼? 나는 사실 돈 많은 쓸 때도 얼마나 내가 덜덜 떠는데. 이 사람이 빨리 전화 안 해봐? 자꾸 화만 내고 그래. 지금 해? 바로 지금 해. 지금? Right now. 알았어. 전화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거늘.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분들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50대 후반 부부의 보험료가 130만 원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중장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나름 여유가 있으신 데다가 또 친구분이 암 판정을 받은 거를 옆에서 지켜보시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과도하게 되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서 130이면은 아무래도 가입 내용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해요. 네. 중복도 좀 돼 있을 것 같고 쓸데없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계기가 뭡니까? 네, 처음에 친구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을 때 그날 병원에 같이 가셨다고 해요. 옆에서 이제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 받으신 거를 보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시면서 불안에 떠신 거고 그럴 만한 게 정작 암 진단금을 받은 그 친구분이 암보험이 하나도 없으셨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 친구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주변에 왜 암 진단 받은 분들이 있으면 암보험은 있대? 사실 이거부터 묻고 걱정하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친구분이 암보험도 없다 그러죠. 걱정되는 마음이 큰데다가 본인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도 많이 하게 되셨고요. 맞습니다. 건강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다가 또 본인이 50대 후반이신데도 중장비 운전 일을 계속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하나 두 개씩 가입을 하셨고요. 결국 두 분의 보험료만 130만 원 정도 되셨는데요. 전화나 홈쇼핑으로 가입하신 갱신형 보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실 막연한 걱정이 사람을 가장 두렵고 맞아요. 무섭게 맞아요. 만들잖아요. 친구분이 암 진단을 받으실 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겁도 나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자, 그럼 전화나 홈쇼핑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내용면에 있어서 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떤 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너무 안타깝지만 걱정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어. 암진단금이 대부분 10년, 15년 갱신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 자체가 100세 납이셨고요. 100세 납이면 그렇죠. 100세까지 불입을 하시는 거죠. 암보험은 대부분 암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갱신형 상품은 갱신될 때까지만 면제를 받고 갱신 시부터는 다시 또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 비갱신형 상품은 20년 납 100세 만기다. 음. 그런데 납입을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암의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후에 17년은 납입 면제를 받고 100세까지 보장을 그대로 받으시는 건데요. 갱신형 상품은 10년 갱신 중에 3년을 불입을 하시다가 암이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7년 후에는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10년이 되는 순간까지만 면제를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7년만 안 내고. 그렇죠. 7년만 안 내고 다시 올라간 보험료로 다시 내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보험은 10년 만기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새로 드는 맞습니다. 거네요. 새로 드는 거죠. 모든 게 다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있는 거죠. 진짜 속상하다. 그러면 일단은 금액 면에서는 너무나 네. 큰 손해를 보고 계셨는데 네네. 보장의 범위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대부분 발병 빈도가 높은 암들은 보장을 적게 지급하고 뭐 그런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암의 진단금을 3천만 원을 가입해 놓으셔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 유사암은 진단금이 깜짝 놀라지 마세요. 75만 원 지급이 되시더라고요. 3천만 원 대 75만 원.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또 대장전막내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방광, 세암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암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암들은 특정암으로 또 분류가 돼서 일반암 3천만 원의 20%, 결국 6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암보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일 때 네. 유사암은 얼마까지 있어야 돼요? 유사암은 사실은 그래도 20%, 즉 60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셔야지 맞는 거고요. 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일반암과 유사암의 비율이 1대1인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물론 지금은 이제 변경이 되면서 네. 최대 20%까지 정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들은 1대1 상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최근 암이라면은 최근 암보험이라면 600만 원 그렇죠. 정도가 있다면 제대로 된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암이 따로 없어야 되는 거죠. 특정암이 이렇게 구분돼 있는 회사에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특정암으로 구분돼 있는 회사가 있고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암들이 다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자, 동키 여러분, 암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보장 3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든 암에 걸렸을 때 다 3천만 원을 주는 것 같죠.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선은 암보험 했을 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일반 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따로 분류해 놓은 암이 뭐가 있는지를 꼭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나 위나 대장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대장 용종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검진해서 용종 제거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수술의 경우로 보지 않고 예외 질환으로 볼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에 힘쓰고 계시지만 사실 대장전막내암의 발병도 늘어나는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반드시 대장전막내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으셔야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네.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암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셨나 봅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 보면. 네, 암보험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같은 회사에 똑같은 상품이 여러 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요? 자동이체로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셨던 것 같고요. 아이고야. 진단금 조금 늘려보세요. 3만 원이면 되세요. 뭐 4만 원이면 되세요. 이렇게 전화가 또 계속 오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 아버지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기존에 한 건을 가입을 이제 전화로 하시다 보면 고객 등록이 돼 있고 계속해서 전화가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고객님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데요. 맞습니다. 2만 원만 추가하시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채워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새롭게 네. 2만 원짜리 하나를 더 네. 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내가 2만 원 어디다 덜 쓰고 그냥 하나 맞아요. 가입을 할까? 이렇게 하고 또 가입을 하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거를 네. 거기서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렇지.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음. 많이 가입을 했는데 유사암 음. 진단금이 75만 원.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하죠. 예. 너무 속상하죠. 그 돈으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보험이라는 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힘들게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시는 건데 이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네,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남편분은 대부분 암보험에 주로 가입이 되어 음. 있으셨어요? 다른 보험은 어땠습니까? 네, 실손은 3세대 실손으로 따로 가입이 잘 돼 있으셨고요. 음. 운전자 보험도 중장비 운전으로 해서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치매 보험에 14만 원씩이나 불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치매가 이제 초기 치매가 아닌 중증 치매에만 한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수술비 보험으로 12만 원, 또 10,000원이면 해결되는 주택화재 보험도 10만 원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비싸게 가입을 해놓으셨네요? 적립금을 많이 넣으신 거죠. 가장 중요한 암, 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여기에 대한 진단금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없는 네, 거예요? 없는 거죠. 아이고야. 수술비, 치매보험, 화재보험 뭐 이런 보험들에만 40만 원 가까이 불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진단금 없이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술비 보험도 좋지요. 하지만 수술은 진단받은 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진단금 보험 가입이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아내분 보험 살펴볼까요? 네, 아내분도 실손은 가입이 잘 되어 있으셨고요. 암보험과 수술보험 그리고 치매보험 등 남편분 보험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이 가입을 하신 거죠? 똑같으시더라고요. 네. 가족분들은 한 분이 음. 잘못되어 있으면 나머지 네.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그럼 이분들 보험 어떻게 마법을 부려주셨습니까? 네, 두 분은 실손만 따로 가입이 잘 되어 있으셔서요. 우선 암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남편분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고 아내분은 고혈압과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고지 후에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체 암보험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럼 걱정하시던 암보험은 해결이 되신 네. 거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수술비 보험 이것도 네. 해결해 주세요. 네, 뇌와 심장에 대한 폭넓은 진단금과 또 수술비 보장, 그리고 질병과 상해에 대한 1호종 수술비 보장까지 355 간편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355 네. 보험 요거 네. 잠깐 여러분 설명드리면 3개월 내에 추가 진단 소견이나 재심 소견이 네. 없고 5년 내에 입원과 수술이 없고 네. 또 5년 내에 암 진단이 없는 그러면 가입이 가능한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수술이나 입원이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네, 주디가 말한 그 355 보험 그 내용이 맞는데요. 그런데 사연자분께서는 수술 입원이 있으셨습니다. 오. 2년 전 건강검진 중에 용종 제거를 하셨었고요. 또 수술과 또 더불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3일 입원을 한 이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하고도 승인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요? 보험회사마다 예외 질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입원력이 있으셔도 어떤 수술과 어떤 입원이냐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질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저렴한 355 보험으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힘들 때 도움을 받기 네. 위한 건데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큰일을 해주셨네요. 예. 네, 건강보험 가입 후에는 두 분의 간병인 보험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내분은 치매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치매보험에도 관심이 있으셔서요. 초기 치매일 때 진단금이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치매 진단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일 때도 생활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치매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슬림해지셨죠. 오. 130만 원씩 불입하는 보험을 딱 절반으로 65만 원에 두 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합해서 65만 맞습니다. 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가 절반으로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이렇게 보장은 넓게 크게 가져가면서도 네. 반대로 보험료는 줄여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죠. 둘째, 주소지가 변동되었을 때 화재보험은 주소지 변경을,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소재지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의 순간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